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헌정사 최초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의회주의 포기란 짧은 입장이 나왔습니다. 기각이냐 인용이냐 헌법재판소가 180일 안에 결론을 내릴 텐데 발의를 주도한 민주당엔 승부수가 될지 자충수가 될지 정치적 전망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틀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는 예비 경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엇갈린 두 가지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대통령 의중과 김나연대 변수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나이트 포커스에서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2월 8일) 수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등 야 3당이 주도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탄핵안 가결로 이상민 장관의 권한과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의회주의 포기며 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폭거이자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책임에 모르쇠로 일관한 데 대한 정당한 절차라고 맞섰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 필사적인 생존자 수색과 구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온몸에 멍이 들어 숨진 채 발견되자 경찰이 부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당초 학대한 적이 없다던 부모는 훈육을 위해 때린 적이 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60대 화물차 기사가 차량 적재함에서 땅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고인이 평소 경무에 시달렸다며 유족들은 과로사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청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성과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회통념상 너무 많은 금액이지만 그 돈이 대장동 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보긴 어렵다고 법원은 서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경선에 참여할 후보를 가리기 위한 여론조사가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당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총력전이 펼쳐진 가운데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의 회동을 두고 날선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현직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거라 여지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 2개월 만에 탄핵안마저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 등을 소홀히 했다는 게 탄핵소추 이유입니다. 가 179표, 부 109표, 무효 5표로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상대로 민주당 등 야 3당이 함께 찬성표를 던졌고 이탈표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놓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이 양심, 도리,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상식, 그리고 국가의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벗어나서 헌법이 존재할 수 없고 헌법 재판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탄핵안 통과를 지켜본 이태원 참사 유족들도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탄핵을 가결하였다는 것은 전 국민들의 뜻이라고 보고 저희 유가족 협의회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대표 방탄과 시선 돌리기에 나섰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사사건건 기승전 이재명 방탄으로만 몰두해가지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고 반드시 국민들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이라는 점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상민 장관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대정부 질문을 위해 국회에 나왔던 이상민 장관은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사격인 소추위원을 맡아 이 장관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우 위원장이 탄핵 요건에 의문을 품고 있어 야당과 마찰이 예상됩니다. 대리인단 구성이라든지 소수위원단 구성 문제는 제가 판단할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결국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를 넘어 헌법재판소에서 법적인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할 텐데 그 전까지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서 의회주의 포기라면서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당사자인 이 장관은 심려를 끼쳐 안타깝다면서도 국민이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대통령실은 즉시 2줄짜리 입장을 냈습니다. 내용은 간략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의회주의의 포기입니다. 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추진할 수 있는데 이상민 장관이 무엇을 위반했는지 아직 드러난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 행정, 사법, 3권 분립체계의 한 축에서 헌법 법률에 따라 국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 축에서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탄핵 사유의 적법성을 심판할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는 겁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요건이 되지 않는 다수당의 횡포라며 헌재가 국정 공백과 혼란을 빠른 속도로 종결해 주리라 믿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대정부 질문 참석을 위해 국회 주변에 있던 이상민 장관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입장문만 냈습니다.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해 이른 시일 안에 행안부가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직무가 정지되는 이 장관의 공백을 대신할 차관 인사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한때 검찰 출신의 대통령실 참모를 이른바 실세형 차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통령실은 지금이라는 단서를 달고 실세형 차관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정사상 4번째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역대 심판 때와 같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상 위배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인데 변수도 적지 않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도 시작됩니다. 배당을 통해 주심 재판관이 정해지면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지는데 심리엔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합니다. 변론 기일을 잡기 전엔 회의를 통해 주요 사건으로 분류해 집중 심리를 할지 또 준비 기일을 잡을지 등을 논의하고 피청구인의 답변서 같은 자료를 검토합니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은 헌정사상 4번째로 앞선 사례의 결과는 제각각이었습니다. 쟁점은 모두 직무 집행에 헌법이나 법률상 위배가 있는지였는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청구가 인용돼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헌재는 국정농단 사건을 둘러싼 박 전 대통령 행위에 헌법과 법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세월호 참사 당시 정책 결정상의 잘못 같은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였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이미 임기가 끝나 파면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각하가 선고됐습니다.
헌재 모든 심판은 180일 안에 선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강제 조항은 아니라서 심리 기간도 들쭉날쭉합니다. 노 전 대통령은 사건 접수 63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결과가 나왔고 임 전 부장판사의 경우 266일 만으로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탄핵 심판 정족수는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참여해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 장관 사건의 경우는 재판관 임기가 변수입니다. 다음 달이면 이선의 재판관의 임기가, 2달 뒤면 이석태 재판관의 임기가 끝납니다. 헌재법상 7인 체제까지는 심리가 가능하므로 임기 만료를 고려하지 않고 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후임 재판관이 오면 심리나 변론을 다시 하게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언제 후임이 임명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새 재판관이 들어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기엔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이란 부담이 있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에선 여당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해야 하는데 김 위원장이 이 장관을 상대로 제대로 된 신문을 할지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오늘 국회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야는 이상민 장관 탄핵안 가결을 놓고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 장관에게 법적 책임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공박을 주고받았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곧바로 진행된 국회 대정부 질문.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폭거,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며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저 거대 야당 민주당의 폭거에 의해서 의결되었습니다. 참으로 참담합니다. 한덕수 총리도 의정사에 유례없는 일이 벌어져 유감이라며 탄핵안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수본이 그동안에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발표된 안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행안부 장관의 법적 책임이 밝혀진 바는 없는 것으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책임에 모르쇠로 일관한 현 정권에 대한 정당한 탄핵 추진이라며 맞섰습니다.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일을 국회가 수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열린 입이라고 아무 이야기나 짓거리지 마십시오. 여야는 또 각각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 대표 관련 의혹이 끝이 없다고 직격했고 대장동, 성남FC 후원금, 백현동, 변호사비 대납, 법인카드 뭐 이런 거 있겠죠. 계속 하나 하면 하나 나오고 하나 하면 하나 나오는 것 같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은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느냐며 맞불을 놨습니다. 선거에 이겼다고 야당은 100대를 때리고 대통령 부인은 한 대도 안 때리고 수사도 안 한다. 이런 여론이 조사마다 50%를 넘는데 그렇게 보는 국민이 바본가요?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검사정보공개법을 놓고서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대표와 연관지어서 특정인의 수사를 막기 위한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과한 발언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아닙니까? 지금 그게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정말 관련이 없습니까? 이상민 탄핵안 가결 이후 전국이 급속도로 냉각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둘러싼 충돌이 거듭되면서 여야의 극한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경선에 참여할 후보를 가리기 위한 예비경선 여론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당권 후보들은 당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는데요.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의 회동을 두고 주자들 사이에 날선 신경전도 오갔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등 야3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한 목소리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국정과제도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장관은 파면하고 해서 윤석열 정부를 마비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고.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귀중한 것들을 낭비시키는 이런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정말 규탄에 맞지 않습니다.
본 경선에 진출할 후보 4명을 확정짓기 위한 여론조사가 시작된 만큼 당원들의 표심을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의 회동을 두고는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나 전 의원이 사실상 자신에 대해 지지 선언을 한 것이라고 밝힌 김기현 의원은 실제 투표권을 행사할 책임당원에게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을 맞잡고 함께 간다는 것은 많은 우리 책임당원들, 특히 정통 보수의 뿌리를 지켜온 우리 당원들에게는 매우 의미가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의원 측은 나 전 의원과의 연대로 예비 경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할 것이라고도 예측했는데 안철수 의원은 즉각 견제에 나섰습니다. 사진에서 사실은 났습니다만 그 사진에 나타난 표정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표정 어떻게 보셨어요? 다른 후보들도 김기현 의원을 겨냥해 사실상 지지 선언을 강요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두 양강주자인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모두 예비 경선을 통해 확실한 승기를 잡겠다는 각오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친 이준석계, 천하람 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할지도 관심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는 7년 만에 중앙통합방위 회의를 주재하고 전후방 따로 없는 총력안보태세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정부가 가짜 평화에 기댔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북한이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무력 도발을 이어가는 살얼음판 나날 속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습니다. 18개 부처 장관과 17개 광역단체장, 민관, 군경의 주요 지휘자까지 안보 위협 상황을 책임지는 관계자 160여 명이 청와대 영빈관에 모였습니다. 북한의 침투와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968년 시작된 이 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하는 건 무려 7년 만인데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태세를 질타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가짜 평화에 기대서 민관 군경의 통합 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 체제 또한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도 안보 위에 서 있다. 안보는 군인만 하는 게 아니다 말하면서 모두 국가방위에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초 회의를 주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후방이 따로 없는 총력 안보를 언급하면서 대량 살상 무기와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내실 있는 훈련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해 북한 무인기 침범 때 우리 군의 훈련 부족 등을 질타했던 것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한치의 허점도 용납하지 않도록 통합 방위 훈련을 제대로 시행하고 공직자들이 의식과 자세를 확고히 견지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사이버 도발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민간과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관련 법률 제정에 힘써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또 가스와 유류, 원전 등 에너지 관련 시설은 국가 안보에 있어 최우선적인 보안 시설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가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낸다는 그 의지와 태도를 확인한 자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튀르키예에서 강진과 여진이 오간 지 사흘째, 사망자는 벌써 10,0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생과 사, 갈림길에서 애끓는 사연이 넘쳐나는 가운데 사망자는 더욱 급증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황보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조대원이 건네준 건 싸늘하게 식은 딸아이의 시신. 통곡해봐도 딸은 눈을 뜨지 않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려 숨진 15살 딸의 손을 아버지는 끝내 놓지 못합니다.
폐허 더미에 망연자실 앉아 그저 딸의 곁을 지킬 뿐입니다. 돌더미에 깔린 한 소녀는 동생을 감싸 보호한 채 구해주는 분의 노예가 되겠다고 애원합니다. 강진이 핥히고 간 튀르키예와 시리아 곳곳에선 이처럼 생과 사가 갈라놓은 안타까운 사연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حكيت معهم وسمعت صوتهم بس للاسف الشديد يعني مثل ما شايفين هون يعني بطيئين بالشغل وما عندهم هلا المعدات الزياده. 이른바 구조 골든타임이 다 돼가는 가운데 사망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인 사망자가 3분의 2에 달하고 시리아 당국과 반군 측 구조대 하얀 헬멧이 밝히는 희생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상자도 3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건물과 도로 피해 상황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집계된 무너진 건물만 6천 채에 가깝습니다. 빨간 지붕이 빼곡했던 가지안테프 한 마을은 지난 10월 위성 사진과 비교하니 지진 직후 곳곳이 엉성하게 비었습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주요 피해 지역 10곳에 석 달간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국내외 자원을 총동원해 구호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네, YTN 취재진이 현지 취재를 위해서 튀르키예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임성재 기자 나와주세요. 네, 튀르키예 카이세리주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직 거기는 해가 지지 않았는데요. 지금 보니까 뒤로 보면 피해는 보이지 않거든요. 임성재 기자가 나가 있는 카이세리주, 자, 지진 진원지에서 얼마나 떨어진 곳입니까? 네, 일단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이 튀르키예 중부에 있는 카리세리주입니다. 이 진원지인 가지안테프에서 이 북서쪽으로 약 250km 정도 떨어진 도시인데요. 이 차로는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 피해가 컸던 카흐라만 마라슈나 이 하타이로 가는 길목인데 현재 날씨는 영하 7도로 주변으로 눈이 상당히 쌓인 상태입니다. 이 피해 지역도 비슷한 날씨로 구조 작업에 애를 먹고 있죠. 이 두꺼운 겉옷을 입어도 추운 날씨라서 구조 작업이 얼마나 힘들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 지역처럼 건물 붕괴 모습은 찾아볼 수는 없지만 시내 곳곳에는 조기가 걸려 있고 이 구호 물품을 모으는 시민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등 간접적으로나마 피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날씨까지 추워서 좀 구조 작업에 좀 어려움이 있겠다 얘기를 들으니까 더 안타까운데 우리 취재진도 지금 피해 지역으로 이동 중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강진 진앙지인 가지안테프에서 멀지 않은 지중해 연안 하타이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하타이도 도시 하나에서만 1,200채 건물이 파괴된 이 피해가 컸던 지역 가운데 한 곳인데요. 이 우리나라 긴급 구호대가 수색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피해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도로 등 피해 상황을 직접 눈으로 접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하타이에 도착한 뒤엔 이 진앙지인 가지안테프로도 이동을 시도할 예정인데요. 이 강진이 덮친 진앙지인 터라 이 접근 자체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현재 가지안테프 등 지진 피해가 큰 10개 주는 이 비상사태가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사망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현재 사망자 수 포함해서 피해 상황도 좀 종합해 주시죠. 네, 말씀처럼 안타깝게도 피해가 자꾸 늘고 있습니다. 현재 튀르키예와 시리아 사망자 수가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이 튀르키예에서만 8,5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인접국 시리아에서도 최소 2,5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생존자 수색도 계속되고 있지만 피해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죠. 이 악천후와 이 혹시 모를 여진 등 영향으로 구조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이 사상자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지금까지 튀르키예 카이세리주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네, 강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튀르키예 주민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구호품이 아직 전달되지 않아서 잠잘 곳과 음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지진의 이재민을 2,300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진앙지에서 멀지 않은 지중해 연안의 하타이주입니다.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주택과 건물이 무너지고 파손됐습니다. 하타이주에서만
1200채의 건물이 파괴됐고 살아남은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습니다. 피해 지역에는 이재민들이 머물 곳이 긴급히 마련됐습니다. 당국이 설치한 말라티아의 텐트촌에 대피한 사람들은 당장 잠잘 곳을 찾았습니다. 한켠에 불을 피워 젖은 신발과 양말을 말리며 추위를 피하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킵니다. 그러나 텐트가 많이 부족해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Bu çadırlarda kalıyoruz. Nereye kadar, kaç gün kalacağız bilemiyoruz. Artçılar devam ediyor. Hemen hemen bunun da ne kadar süreceğini bilemiyoruz. Çadır bulmaya çalışıyoruz. Çadır yok. Barınma konusunda büyük bir sıkıntımız var. Bu konuda yetkililer de yardım talep ediyoruz hocam. 피해 지역 주민들이 빵을 사기 위해 긴 줄을 섰습니다. 부지런히 빵을 구워내지만 순식간에 동이 납니다. 밀가루가 다 떨어졌는데 구호품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Bul gerek ha, bul yok. Hiçbir yerde bulamıyorum. Millet de perişan, biz de perişanız. Açık gece gündüz açık bul kal. Elimden geliyorlar, halka da elimden geleni yaparım. 3 günden beri acık biz. Yani bize belediyemiz olsun, ondan sonra öbürküler olsun bize bir yardım yapmadılar. Şu an olmuş da afat öbürküler. 세계 보건기구는 이번에 2,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추산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추위와 배고픔을 달래며 구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부실한 건물들이 지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앞서 1999년에도 강진으로 큰 인명 피해를 본 적이 있는데 뼈아픈 과거가 재현됐습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튀르키예 지진 현장의 특징은 폭격을 맞은 듯 주저앉는 대형 건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중소형 건물은 물론 아파트 등 대형 건물들도 힘없이 밑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Elbette korktuk. Bütün binalar sallandı. Ayakta duramaz kaldık. Bütün sürekli sallandı. Korktuk, kendimizi dışarı atmaya çalıştık. 드러난 건물 단면을 보면 철근 몇 가닥 외에는 모두 콘크리트나 벽돌뿐입니다. 수직 방향 압력은 물론 수평 방향에서 오는 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지진 피해가 커진 원인 중 하나가 이 같은 허약한 건물 탓이란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지진 위험이 수천 년간 계속되어 왔고 내진 건축 기술도 크게 발전했지만 튀르키예에선 변한 게 없다고 말합니다. 1999년에도 규모 7.6 강진으로 17,000여 명이 숨졌고 2011년에도 800여 명이 숨졌습니다. 튀르키예의 지진 피해 양상은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구별됩니다. 당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지만 오래된 목조 건물 위주로 피해를 당했고 내진 설계 기준에 따라 지은 건물들은 경미한 피해만 입었습니다. 특히 튀르키예의 경우 설계 기준이 강화된 2000년 이후 건축물도 이번 지진으로 일부 붕괴된 것으로 나타나 규정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도 의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이후 진행할 재건 작업이 건물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기적의 구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건물 잔해 속에서 구조된 신생아는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고 있고 이틀 만에 발견돼 물 한 모금을 마신 소년의 표정은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이종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린 소년이 병뚜껑에 담긴 물을 연신 마시며 입맛을 다십니다. 이 소년은 튀르키예 남부 하타이의 건물 잔해 속에서 구조팀이 찾아낸 시리아 난민 무하마드 아흐메드. 강진 발생 이후 거의 45시간이 지나서야 물을 마시며 생존의 빛을 본 겁니다. 시리아 북부 마을에서 구조대원이 막 태어난 아기를 잔해 속에서 구해내 안고 나오는 모습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져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몸무게 3.17kg으로 등과 다리 등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هاي البنت في معها كدمة شديدة على الظهر مع التوجم يعني غالبا متعرضة تحت الأنقاض متعرضة لضغط أو ساقط عليها شيء.
산모는 숨을 거두기 전 잔해에 파묻힌 채 아기를 낳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아기는 가족 7명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로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잔해에 갇힌 지 45시간 이상 지나 소녀가 들것에 실려 밖으로 나오자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베툴 에디스란 이름의 소녀에게 친척이 기쁨으로 흐느끼며 입맞춤합니다. 대지진의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꽃피우는 기적은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의 성과급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에게 준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인데요. 다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성과급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김만배 씨 사이에 돈 문제로 언쟁이 있던 사실, 또 김 씨가 곽 전 의원에게 5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일당들에게 말했던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와해 위기 문제 해결 등에 대한 대가로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 위원 활동은 대장동 사건과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아들이 받은 성과급 일부를 곽 전 의원이 받거나 사용한 점은 보이지 않아 이 돈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와 김만배 씨의 뇌물공여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지난 2016년 총선 즈음에 남욱 변호사로부터 건네받은 5천만 원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곽 전 의원에겐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5천만 원, 남 변호사에겐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무죄 부분은 당연하다면서도 유죄가 난 부분까지 항소심에서 계속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한테 무죄가 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구속까지 되고 뭐 했지 않습니까? 저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찰도 무죄 판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내려진 이번 판결에선 핵심 증거로 활용된 이른바 정유학 녹취록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제시된 증거만으론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대장동 일당들의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충남 천안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60대 화물차 기사가 차량 적재함에서 땅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화물차 기사의 아들은 아버지가 쉬는 날도 없이 24시간 경무에 시달렸다며 과로사를 주장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충남 천안시에 있는 쿠팡 목천 물류센터입니다. 짐을 내리러 왔던 60대 남성 화물차 기사가 11톤 트럭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남성은 이곳 물류센터에 세워져 있던 트럭 적재함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의식을 잃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트럭에 실어둔 짐을 고정하기 위해 걸어둔 화물용 벨트를 풀기 위해 적재함으로 올라갔다가 땅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성은 쿠팡 협력업체 소속으로 쿠팡 물류센터들을 오가며 물건을 옮겨왔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아버지처럼 화물기사로 일하고 있는 아들은 아버지가 하루 24시간 내내 차에서 쪽잠을 자며 심각한 경무에 시달리다가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업체가 계약과는 달리 하루에 6번이나 물류센터를 오가도록 강요했고 이 때문에 퇴사까지도 결심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원래 계약상으로는 5탕을 줘야 되는데 계속 한 탕 더 주니까 힘들다, 몸이 못 버틸 것 같다, 몸살이 안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거로 판단하고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서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 중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안전관리자와 현장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인천에서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졌습니다. 학대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던 부모는 훈육을 위해 때린 적이 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입이 통제된 집 앞, 어린이용 자전거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숨진 초등학교 5학년생 남자 어린이가 친아버지와 을부더머니, 동생 2명과 함께 살던 집입니다.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아버지가 119에 신고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아이는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몸 구석구석에서 멍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아이가 학대를 받다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부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애초 부모는 아이가 자해의 상처가 생긴 거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조사에서 산만한 아이를 훈육하기 위해 때린 사실이 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시신을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다발성 손상이 확인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사인은 정밀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자주 들렸고 추운 날 얇은 옷만 걸친 아이가 혼자 밖을 배회하는 걸 목격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숨진 어린이는 지난해 11월 말부터는 유학을 준비하며 홈스쿨링을 한다며 학교에도 나오지 않아 교육당국의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관할교육청은 이에 따라 다음 달 아동과 어머니를 함께 학교에 방문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 아이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왔지만 특별한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숨진 아동의 동생들을 시설에 분리 조치한 경찰은 구체적인 학대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포렌식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인 뒤 부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대법원이 구속영장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에도 법관이 사전에 대면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 규칙 개정에 나섰습니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정보 압수에 기본권 침해 우려가 커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건데 당장 검찰은 수사기밀이 셀 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입법 예고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은 압수수색 실무 절차를 바꾸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법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기 전에 필요한 사람을 불러 신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지금까지 압수수색 영장은 서면 심리로만 발부 여부를 결정했는데 판사에게 대면 심리 권한을 준 겁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 역시 법관에게 강제 수사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할 기회를 받게 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까지 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수사 초기 청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두고 신문 절차가 진행되면 청구 사실과 내용이 공개된다는 겁니다. 압수수색은 밀행성이 생명인데 수사 기밀이 새면 범죄 대응을 못한다며 대법원이 아무 협의도 없이 70년 넘게 이어진 절차를 바꾸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은 대면 심리 대상은 통상 수사기관이나 제보자가 될 것이고 일부 복잡한 사건에 제한적으로만 시행될 거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절차 개선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전자정보의 특수성과 맞물려 오랜 기간 논의된 결과라며 미국도 영장에 의문이 있으면 청문회 수준으로 심리한다고 부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검사장급 고위 간부는 압수수색은 옆방 검사도 모르게 나갈 정도로 보안이 중요하다며 법원은 복잡한 일부 사건에만 적용한다지만 결국 힘 있는 정치인들만 덕을 볼 거라고 성토했습니다. 이 밖에도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는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에 집행 계획을 미리 적게 하거나 피의자의 참여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대법원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검찰은 법원이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하겠다는 거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스스로 만든 원칙을 깨고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송승용 부장판사는 오늘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지난 2020년 대법관 후임 제청 당시 안희길 법원행정처 인사총괄 심의관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장에게 당시 후보이던 이훈구 판사가 언급된 언론사 칼럼을 보이며 눈여겨볼 만하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이어 만약 인사총괄 심의관의 행동에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거라면 대법원장이 간접적이고 교묘한 방식으로 후보를 추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안희길 심의관은 이에 대해서 대법관 제청 절차 설명하고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칼럼 관련 답변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오해를 불러올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018년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위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지분 9%를 확보해서 2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또다시 인수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인 이수만 프로듀서는 창업자 몰아내기라며 반발하고 있어 지분 경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2대 주주가 됩니다.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인수로 SM 주식 237만 주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면 카카오는 지분 9.05%를 확보해 2대 주주가 되고 창업주이자 최대 주주인 이수만 프로듀서 지분은 16%대로 줄어듭니다. 이수만 프로듀서는 이러한 결정에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 측은 현 상황을 경영권 분쟁 상황으로 규정하고 지배관계에 영향력을 주기 위해 제3자에게 신주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건 위법 행위라며 가처분 신청과 함께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대응하는 이유는 이수만 프로듀서가 최근 소액주주인 얼라인 파트너스와 신경전 끝에 이선으로 물러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 파트너스는 이수만이 앨범 기획 정권을 행사하고 별도 법인을 통해 고액의 자문료를 챙겨온 구조를 문제 삼아왔고 이에 SM 경영진은 이달 초 이수만을 배제한 새로운 경영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멀티 제작센터 레이블 체계는 SM이 팬분들이 원하는 아티스트를 선보이고 주주와 회사를 위해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 재작년부터 SM엔터테인먼트 인수설이 나왔던 카카오까지 가세한 겁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SM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투자와 협력을 통해 치열한 글로벌 음악 및 콘텐츠 시장 경쟁에 함께 대응하고 K-콘텐츠 글로벌 메인스트림 공략에 양사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선으로 물러난 최대 주주 이수만의 반격과 카카오의 추가 지분 인수 가능성 등 앞으로 SM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김수철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이 소식부터 좀 알아볼 텐데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게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라면서요. 네, 지금 저희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그 탄핵이 이루어졌고요. 이 탄핵은 원래는 이제 입법부가 국회가 행정부라든가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강력한 권한인데 그 권한의 행사는 아주 신중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을 그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고 있으니까 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의회 독주다, 의회 독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이번 탄핵 소추안이 헌법에 정한 어떤 요건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내세웠던 게 헌법 36조 이제 재예방이라든가 국민 위험에서 보호하라 이런 취지였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국가 활동의 개발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거지 객관적 의무를 부과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자체 의무 자체가 탄핵 심판의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견해가 있고요.
또 헌법 10조에 생명권을 보호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2017년 3월 헌재 판결에서 예. 직접 구조 등의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또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그 헌재 판시에 보면 직무 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고 하면 법 형량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헌법 요건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또 이번에 탄핵 소추가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가 이제 그 최고위원회 민주당 최고위원회 그 회의록을 좀 살펴봤더니 10월 29일 이후로 지속적으로 탄핵을 이야기하다가 또 12월에 가서는 탄핵이나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즘 들어서 그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으로 대단히 공공한 위치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탄핵 소추안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낸 게 아닌가. 이 정치적 공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의 사법적 그런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것 카드로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입장 표명에 포함해서 뒤에 질문에서 저희가 많은 질문 준비했는데 답변을 한꺼번에 다 해주셔서 조금씩 지금부터 풀어볼 텐데요. 어쨌든 176명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오늘 찬성표가 179표가 나왔어요. 네네. 예, 일단 일탈표는 없었던 거고 더해진 표가 있나요? 그렇죠. 일탈표는 없었고 여당 쪽에서 찬성했던 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이제 헌정 사상 처음 국무위원회 탄핵. 저는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행한 일이 왜 자초가 됐을까를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정쟁으로 갈 게 아니라 이 국무위원회 첫 탄핵 자체가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헌정사상 159명의 젊은 청춘이 서울 한복판에서 그러게 목숨이 사라져가는 이 비극적인 게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장관이 사퇴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버티는 것도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야당이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유가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라도 좀 책임져 달라라고 외치는 거 아닙니까? 절절하게. 근데 그걸 무시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탄핵을 10월에 논의를 같이 했죠. 근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사퇴시켜라. 두 번째, 사퇴를 안 시키니까 해임 건의안을 했죠. 그래서 대통령실에 보냈더니 이런 거절, 바로 이런 자리에 거절해버립니다. 해임할 생각 없다. 결국에 국정조사도 보고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이상민 행정부 장관이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버팁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걸 누가 대변해야 되죠? 국회 책무다. 아무도 외면하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으니까 민주당이 그러면 탄핵 소추라는 불행한 국가적인 결정을 의회의 권한을 가지고 한 것이다. 이런 본질적인 것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 본질은 외면하고 무슨 이재명 대표의 탄핵이다, 방탄이다. 그거 전혀 아니에요. 이거 한다고 해서요. 이재명 대표 수사 안 받고 소환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본질에 조금 여당도 제자리로 돌아야 된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상민 장관 오늘 입장문을 냈는데 국민께 심려를 끼쳐서 안타깝다.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다 하면서 자, 국회 권한은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된다. 이런 입장문을 또 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우리 이제 부대변인께 말씀하셨지만 이태원 사고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해임이나 탄핵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새로운 그 방지 대책을 만드는 것이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듣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영국의 그 1966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석탄을 적재해놓은 마을에서 석탄 적재물이 쏟아져 내려가지고 학생들 147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제 여야 모여서 로벤스 위원회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정권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로벤스 위원회를 하면서 일터 안전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 일터 안전법을 만들고 나니까 산업재해 현장에서 사망자 수가 1000명에서 100명으로 줄어버렸던 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사건을 발생을 했을 때는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재발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게 정치적으로나, 물론 뭐 정치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해임이 능사가 아니다. 책임지는 게 책임을 제대로 지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이 이상민 장관께서 이 국회의 권한이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는 부분은 입법의 권한이 그 오남용되거나 과잉으로 행사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탄핵 요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하거나 또 이게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탄핵 소추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본인의 의중이 좀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책임을 제대로 지려면 그러면 제 자리에서 할 일을 해야 한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군요. 뭐 자리에서 할 일도 중요하지만 네. 앞으로 미래 세대가 이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만들거나 대책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는데요. 의회주의 포기다. 그리고 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자, 두 문장, 굉장히 짧은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바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은 의회주의를 논의할 게 아니라 국민 안전을 포기했고 헌정사에서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본질이 그렇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게 당연히 있어야죠. 하지만 중요한 건 국민들의 시각이나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려면 주무장관이 사퇴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일까요? 국민이 먼저입니까? 이상민 행정부 장관이 먼저일까요? 국민들은 그냥 단순하게 봅니다. 주무장관? 대통령은 중요한 사람이고 어떤 국정을 돕는데 대통령이 아끼는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국민보다 아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정쟁을 하니까 이제는 저희가 그래요. 이상민 장관 지키기가 부끄럽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제가 딱 보고 그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나서 입장을 듣고 나서 너 부끄럽다. 내 스스로 부끄럽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입새 부는 바람에도 부끄러울 만큼의 어떤 그런 마음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국민을 생각하는 측은지심,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생각을 한다면, 보듬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이상민 장관이 이렇게 지켜야 될까요? 두 번째, 수호지심입니다. 옳고 그름을 몰라요. 무엇이 옳은지. 근데 이걸 자체로 의회주의를 포기했다. 그다음에 역사에 기록된다. 저는 반대로 좀 스스로를 돌아보고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에 관해서는 스스로 너무 자기에게 너무 관대해서는 안 된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의회주의를 포기했느냐 아니면 또 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한 5년만 지나면 나타난다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국민을 지키는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어제 어디 인터뷰 과정에서 이제 서울시 앞 광장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분향소를 철거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존치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이제 인터뷰가 와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사실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이게 존치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재발 방지책을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끌고 가는 게 중요하지, 그것이 바로 국민을 진짜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한 가지만 덧붙이면요. 짧게요. 예, 짧게 할게요. 의회주의라는 건요. 대통령 신기를 잘 보좌하고 신기를 건드리지 않는 게 의회주의가 아닙니다.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의회주의입니다.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회주의를 대통령실이 이렇게 비판하면 정말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의회주의를 존중한다? 본인 기분 거슬리면 의회주의를 포기한 겁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국민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두 분이 좀 이견을 보여주셨는데, 어쨌든 행정안전부 업무 공백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일단 현 차관 체제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원래 대통령실에서 실세 법조인 출신의 장관으로 차관을 교체해서 운영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일단 선을 그었거든요. 네, 저는 실세 장관을 보낸다는 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현재 장관과 차관이 그동안 업무 협조를 해왔을 것이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을 지키는 방법 이야기했지만 아마도 이 이태원 사태가 나고 난 뒤에 행정안전부의 역할과 지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교감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들, 또 진상을 파악해가는 과정 속에서 차관이 저는 일정 정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또 획득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실세 차관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정치적이고 자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차관이 그대로 직무를 수행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현재의
판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또 이상민 장관이 또 복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현 체제도 유지를 해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나 여당 내 대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두 분이 앞서 계속 얘기하신 것처럼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을 두고 오늘 여야 입장은 정말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 차례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사사건건 기승전 이제는 방탄으로만 몰두해가지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고 이 오역의 기록을 국민들에게 고발하면서 지금의 이 반헌법적인 의회주의 폭거와 작태는 반드시 국민들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둡니다. 이미 물러났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책임 회피로 일관하면서 끝내 모르쇠로 국민 앞에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무엇보다 헌법 정신, 국가의 안전은 반드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 하에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탄핵소추안 발의라는 입장. 여기에 대해서 소영주 부대변인께서 아까 이건 말도 안 된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역풍에 직면할 거다 이 얘기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왔는데요.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기각이 될 경우에 민주당의 후폭풍은 없을까요? 후폭풍을 감내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있더라도 정치적 감내를 하는 실익을 것이니까. 따질 이유가 아니다. 제가 이게 여야를 떠나서 이거는 국민의 아픔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정치적인 계산기를 두드리면 안 되는 문제라고 얘기를 누누이 한 겁니다, 앞에. 네. 저는 아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보면서 막 사자로 토해내시잖아요. 저는 저런 마음을요, 좀 민생이나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저렇게 사자로 토해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굳이 저렇게 하실 일인가요? 예. 박홍근 원내대표 말이 맞잖아요. 물러나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걸 정치적으로 갈 일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주무장관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행정안전부 장관도 입장 표명해서 안전 부분, 국가안전 걱정하셨잖아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큰 만큼 본인이 또 누리고 또 버려야 될 것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인 스스로도 국가안전의 주무장관임을 인정하면서 왜 유독 이태원 참사 이 159명의 아까운 생명들이 죽은 자리에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들의 마음은 왜 그거는 예외가 돼야 되죠? 그거는 납득할 수 없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후폭풍까지 감내한 결정이다. 이건 정치적인 어떤 이익과 뭐 손익 계산을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입장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실은 민주당의 행위가 저도 뭐 정치적이지 않다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사실 아까 제가 모두의 그 입장의 약간의 변화들 그리고 지금 시점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또 출두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정치적 결정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저는 민주당이 그 말씀은 뭐 후폭풍을 감내하고 이제 했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대단한 진통을 겪은 것을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반대하는 의원들도 상당수 있었고 그래서 그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뭐 대부분 다 전화도 하고 설문조사도 했다고 했는데요. 저는 실제로 만약에 180일 전에 결정이 나지 않고 총선 전에 결정이 난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가 국민을 위하는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더 지키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판단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총선 전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아마 총선에 저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이런 것까지 국민한테 짐 안 줬으면 좋겠어요. 정치권에서요. 반성할 건 반성하고요. 이태원 참사 부분은 국민들 아파합니다. 네. 이상민 장관 텔레비에 나오면요. 정말 트라우마로 보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게 정부의 해야 될 일이고 그러면은 민주당까지 정치적 득실을 다 계산해서 후폭풍이 있으니까 안 한다? 그럼 국민은 누구한테 기대입니까? 현 정부도 외면하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태원 참사는 정치적인 어떤 득실을 따져서 안 해버린다? 그러면 왜 의회가 있고 정부가 있습니까?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우리가 조금 접근했으면 좋겠죠.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 탄핵소추안 가결이 됐다 하더라도요. 이재명 대표 조사받고 소환받고 수사받고요. 기소할 것이고 구속영장 청구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게 안 된다면 이 수를 돕겠죠.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들은 정말 국민들을
정치가 심화시키는 것이다. 저는 좀 그런 얘기를 일단 드리고 싶어요. 정치적 책임 말고도 법적으로도 책임 소재를 물을 여지가 좀 민주당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탄핵 부분들은 아까 법적 요건을 했잖아요. 이건 이제 헌재가 결정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요건이 안 돼서 각하를 하든 아니면 내용을 보고 기각을 하든 그거는 이제 헌재로 넘어간 영역이에요. 근데 그 헌재에서 결정한 부분들을 저희가 갑론을박할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의회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본회의를 거쳐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말하자면 상권 분립에 있어서 견제 균형의 하나의 법에 보장된 시스템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 있을까요? 근데 조금 덧붙임이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손 놓고 있는 것처럼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께서는 매일매일 조문을 가셔서 그 슬픔을 함께 하려고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또 저희가 국정조사라든가 또 뭐 특수본의 조사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과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의회가 국민들의 여론을 받아서 하는 것이 뭐 정의롭다, 이게 옳다라고만 말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결과가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가족들의 요구를 들어준 게 있나요, 정부가? 유가족들의 요구 중에 첫 번째가요. 주무장관의 이상민 장관의 파면이었습니다. 안 들어줬잖아요. 두 번째, 말씀드린 국정조사 국민의힘이 어떻겠습니까? 파행시키고 들어오지 않고 유족들이 그 창간하는데 얼마나 소리치고 절규했는데 무슨 일을 했는지 다 보고 있었습니다. 국수본이요? 특수본이요? 아랫사람들만 다 구속시키고 윗선은 하나도 조사 안 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결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정부가 이탄 참사의 유가족들에 대해서 신경을 썼다? 이거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이제 180일 안에 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180일 안에 결론을 내리게 될 텐데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인용이 되고 아니면 기각이 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헌재가 법적 쟁점 말고 국민 여론도 좀 감안해서 반영을 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결론을 예상하십니까? 저는 기각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실제적으로 법적 판단과 함께 정치적 판단에 고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헌법적 재판의 그 구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또 정치적 결정들이 의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치적 결정들 또한 탄핵 소추 발의에 한몫을 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면 저는 기각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들어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법조인들도 특별하게 그 변론 과정에서 이 법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현재의 소추 의견서 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는 기각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하는 법조인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보면은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런 이제 판결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은 이 후폭풍까지 다 감내한 결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내부에서도 좀 기각될 거라 이쪽에 더 의견이 많습니까? 아니면 인용될 거라는 그런 기각될 우려들도 많이 보죠. 뭐 율사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불행한 일이라고 초두에 말씀드렸던 게 이거는 주무장관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었으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불행하지 않습니다. 고집을 부리다 보니 법적인 상황으로 판단을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이상민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법적인 말하자면 면죄부를 헌재에서 받은다 치손. 그러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돌아와서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 과연 그 국무위원으로서 정말로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정도면 본인이 살아온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 공직도 하셨던 분으로서 정말 좀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이쯤 해서 명예롭게 물러나신 거 예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폼나게 물러난다는 그런 얘기를 좀 하셨던 걸로 아는데 이제는 좀 그럴 때가 아닌가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탄핵 심판 자체로는 지금 이게 역대 4번째라고 하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63일 만에 결론이 나왔는데 이때는 기각,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91일 만에
결론이 나왔는데 이때는 인용이 됐는데 자, 지금 재판관 임기 얼마 안 남은 분이 이제 2분 계시고요. 네.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이번에 그 헌재 결정은 언제쯤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원래 이 사안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헌재가 9명의 재판관이 모두 구성되어 있었다고 하면은 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법적인 요건으로, 법으로 정하고 있는 180 이내에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3월과 4월에 그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씩 이제 교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새로 임명하려고 하면은 뭐 국회의 동의까지는 아니어도 청문 절차가 필요한데 그 시간을 감안하게 되면 조금은 이제 늦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있는 7분이 심리를 계속 하게 되면은 뭐 그리 늦지 않게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검사 역할을 해야 하는 탄핵소추위원장이 법제사법 그 위원장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자, 오늘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앞으로 이 관련한 역할을 수행을 할지 여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더라고요. 김도읍 위원장이 뭐 말하자면 검사 역할을 하는데 그 본인이 그거를 나가지 않으면 또 이제 연기가 되는데 이거는 네. 빨리 신속하게 가는 게 맞아서 또 그것도 고민이 될 것이고 그런다고 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아닌 걸 맞다고 한다는 입장도 있는데 본인이 나서기도 애매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대리인단을 세워야죠. 근데 이 대리인단을 세울 때도 막연히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여지가 적습니다. 그럼 민주당도 개입해서 대리인단의 구성들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좀 본인이 생각하는 바대로 이끌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속내는 복잡하지만 예. 저는 이 김도읍 위원장께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좀 아주 심플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한 대로 국민의힘도 주장하고 뭐 위원장도 얘기하지 아닌 거를 맞다고 할 수 없으면 가서 그렇게 주장하면 됩니다. 예. 그렇지 않을까요? 이걸 정치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말씀한 대로 기각될 뭐 확률이 높다라고 봤을 때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뭐 날짜도 말씀한 대로 줄일 수 있고 어떤 신속하게 결정이 내리는 것들이 본인들 판단하기로는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 하면 굳이 피할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도읍 위원장이 내가 이 역할 못하겠다 할 수도 있는지 이거 하나 하고요. 만약에 못하겠다고 하면 그 다음 절차 누가 이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좀 정해진 게 있습니까? 실제로 지금 오늘 말씀하신 걸 봐서는 본인이 직접 역할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하겠다 말씀하셨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 김도읍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한 3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있더라고요. 안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변호인을 직접 가는 방법, 하나는 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인만 보내는 방식인데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사실은 어색한 상황인 건 맞지 않습니까? 왜 저희 당 소속으로서 이 탄핵안의 자체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을 했는데 또 어차피 의회의 결정이니까 이 결정을 가지고 또 그 헌법재판소에 가서 검사로서 역할, 소추위원으로서 역할을 저는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닌 것을 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참여는 하시되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주장이든 본인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제대로 개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헌재로 지금 공은 넘어갔고요. 결과는 좀 차분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틀간 당대표 후보 4명으로 네. 뽑는 그 예비 경선이 진행 중인데 발표는 내일 네.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등수는 공개가 안 되는 거죠? 네, 등수와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꼭 그 또 알려지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은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적은 경우에는 이제 그 좀 공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뭐 있냐면 이거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6천 샘플을 3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당원의 뭐 인구 할당이라든가 지역적 편차를 고려해서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조사를 내일 이제 후보자들 참관인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거기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 결과를 뭐 파워포인트가 되었든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이제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그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말하자면 날인을 하고 서명을 해야만 그 결과 확정을 지어지니까 그럴 때 이제 뭐 수치가 좀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후보자가 지금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후보들은 알 수 있지만 국민들은 몰라야 하는데 아니요, 이걸 끝까지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것은 지금 예비 경선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공개될 경우에는 본 경선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1등을 누가 하느냐에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네. 다만 현장에 참여했던 분들이 뭐 메모를 해오고서 나와서 이제 알리거나 하는데 아마 내일 뭐 선관위 결정은 그것마저도 하게 되면은 또 아마 뭐 주의 조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결과 자체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오늘 그 두 기관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엇갈린 결과가 나왔어요. 양강 후보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좀 살펴볼 텐데 리얼미터 조사를 지금 먼저 보시면 김기현 후보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를 오차 범위 밖까지 따돌리고 지금 앞서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난주보다 무려 9%포인트 넘게 이런 오른 수치고요. 양강구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양강구도에서는 김기현 52.6, 안철수 39.3 이런 결과치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한길리서치 조사 바로 넘겨서 보실까요? 자, 여기서 보면 다자대결에서 또 안철수 후보가 물론 오차 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앞서는 이런 결과치를 볼 수 있습니다. 양자 한번 보실까요? 양자에서는 또 안철수 후보가 46.7, 김기현 후보가 37.5, 안철수 후보가 많이 앞서가는 이런 여론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양 기관 조사 날짜가 좀 다르긴 한데요. 이 여론 흐름 어떻게 읽으십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엎치락뒤치락 한다고 봐야죠. 근데 뭐 2일, 6일, 4일, 6일 이렇게 뭐 날짜가 좀 다르지만 4일, 6일이라는 부분들이 용산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어떤 용산의 불편한 신기가 드러날 때쯤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 리얼미터가 아마 6일에서 7일 조사를 더 뒤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즈음이 안철수 후보 자체가 말하자면 김기현 후보하고 양강구도로 갔을 때 용산에서 기대치만큼 김기현 후보가 나오지 않았던 시점이에요. 그때 그리고 용산에서 안철수 후보의 어떤 발언을 가지고 적이라고 규정하는 아주 강력한 발언을 했죠. 네. 그러면서 어느 정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좀 출렁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양강구도는 아직까지는 좀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파악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서 좀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건 천하람 후보의 등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 자체의 두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10%대입니다. 바로 등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0% 올라오죠. 예. 이 천하람 후보, 그러니까 천하람 위원장의 등장 자체가 이 두 사람, 양강구도를 흔들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이 저는 좀 주목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비 경선 끝나고 발표가 되면 나름대로 거기에서 안철수, 김기현 후보 양쪽에서는요, 천하람 후보의 이 지지도의 변동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렇죠. 어느 쪽으로 천하람 후보가 득이 되느냐, 누가 실이 되느냐. 이게 눈에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양 두 개의 조사가 조금 상반되지만 그냥 이 추이 자체는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부분인데 천하람 후보의 등장으로서 이제 그 판단을 이제 구할 수 있는 하나의 로데이터가 될 수 있다. 그래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대통령실의 어떤 생각은 한 번 더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김기현, 나경원 두 분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은 어제 공개가 됐기 때문에 리얼미터 조사에서만 일부 이제 반영이 됐을 것도 같은데 어떤 영향이 지금 가장 크게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고 이 추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보면 시청자들도 굉장히 헷갈릴 게 어떤 조사에 따라서 편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 이게 어느 후보가 이기는지 아마 이렇게 조금 헷갈리실 것 같은데 제가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천하람 후보의 등장이 안철수 후보의 표에 영향을 준 것 같다. 그건 좀 명확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경원 후보와 김기현 후보가 이제 그 손을 맞잡고 뭐 포토라인에 서서 사진을 이제 찍히는 했는데 아마 지금 여론조사에 그건 반영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다만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지금보다는 다음 그 경선이나 당내 투표에서 더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요. 어디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시니까요. 저는 실제로는 김기현 후보 에게 더 많이 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처음에 이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나경원 후보가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네. 지지했던 지지율 그 다음에 지지했던 여론조사에는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높은 폭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 용산에 어떤 뭐 과도한 입장 표명 이런 것들에 좀 반감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안철수 표로 좀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것 자체가 표의 이동은 아닌 것 같다. 여론조사에서의 지지율의 변화, 지지하는 후보의 약간의 변동일 뿐이지 표의 변동은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오늘 사실 저는 조금 SBS 여론조사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SBS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했을 때 안철수 후보 32.9, 그다음에 김기현 후보 25.6, 이게 약간 오차 범위 내에 있고요. 예. 저희가 이거는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자세히 제가 얘기하시면 안 네 되고요. 그러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천하람 후보가 약간 한 3.3%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결국은 뭐냐면 실제로 어느 조사에 따라서 10%대를 나오는 천하람 후보의 조사와 3.3%대 조사에 나오는 5위 정도로 나오는 네, 4위 정도, 예, 그렇습니다. 5위 정도 나오는 조사가 있는 네. 겁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런 추세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전화 면접 조사를 하게 되면 안철수 후보가 좀 더 나온다는 경향성이 있고요. ARS 조사를 하게 되면 김기현, 안철수 후보가 비슷하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것 오늘 같아요. 두 조사는 ARS SBS 그랬었나요? 그렇죠? SBS 조사는 SBS 조사 예, 말씀하신 전화 면접 거군요. 조사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김기현 후보와 나경원 전 의원의 사실상 연대, 이게 앞으로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는 조금 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두 분이 지금 이 여론조사상의 변수로 짚어주신 천하람 후보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역풍이 불 겁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예. 이거는 전형적으로 여의도에 매몰된 공급자 마인드의 어떤 행태입니다. 당의 화합을 위해서 좀 용서해 주시라라는 메시지를 낸다면 나경원 지지층의 마음이 풀릴 거라고 생각해요.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굉장히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사실상 뭐랄까요, 압박을 받아서 지지 선언을 강요받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층은 안 움직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이 사람만 의식하다 보니까 이 사람 뒤에 있는 지지층의 마음까지는 지금 못 헤아리는 겁니다. 그런 근데- 정도로 지금 김기현 후보가 조급한 겁니다. 네. 지지 선언을 강요받는 듯한 모양새였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층이 안 움직일 거다. 오히려 김기현 후보 역풍을 맞을 거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 수치로 보는 게 아니라 당원 100%를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저는 최근에 이 대통령실에서 실수를 한 게 하나 있어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직격을 해서는 안 돼요, 또. 왜냐하면 적당히 해야 됩니다. 과유불급이라고. 유승민 의원 쫓아내고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 불출마시키고 안철수 의원이 또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이다. 윤핵관 발언에서 아주 불쾌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요. 이게 국민이든 당원이든 똑같습니다. 특히나 저는 오해하고 있는 게요. 이건 민주당이나 국민하고 똑같습니다. 당원이 주인이에요. 주인 대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해줘야 됩니다. 당원이 주인이니까 당원들은 국민의힘이 잘 되기를 바라죠.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길 바라겠죠. 근데 이게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잘못 가는 길을 가는데라고 당원들은 생각할 거예요. 예.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당시에 불출마 선언할 때쯤이 아마 여론 추이가 한 20% 두 자릿수 때 됐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나서 안철수 후보가 아주 대폭 상승합니다. 그 차인데 천하람 후보가 들어오면서 안철수 후보가 내려가요. 하지만 표의 분산이 김기현 후보한테는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가 부랴부랴 나경원 전 의원을 찾아간 거예요. 하지만 나경원 의원은 이미 나경원을 했던 지지층들은 이거는 김기현 후보층과 겹치지 않습니다. 이건 이미 안철수 후보나 아니면 천하람 후보 쪽으로 분산돼 버리던 공산이 크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원들이 주인인데 이거 시키는 대로 찍으란 소리야? 우리도 윤심으로 가야 돼? 라는 부분의 반감들이 크게 반영될 것이고 저는 나경원 의원이 김기현 의원 옆에서 그렇게 아주 불쾌한 듯한 표정으로 지지선은 비슷한 걸 한다고 해서 이 지지층이 김기현 후보한테 가기에는 좀 만무할 것이다. 아마 약간의 뭐 소득은 있지만 나머지는 안철수 후보나 천하람 후보 쪽으로 갈 공산이 크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준석 전 대표도 YTN 출연해서
김기현이란 한 사람으로 네. 정해놓고 센 사람은 다 죽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당대회 과정이 좀 너무 넘친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네. 내부에서도 이런 의견이 좀 있습니까? 당내 민주화라는 측면 그리고 집권 여당과 그 집권 청와대 아니 용산과 행정 대통령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여당과의 관계가 사실은 그 지금 상황 자체가 뭐 교과서적인 의미에서의 당내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기로 보면은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이제 나경원 의원 말씀을 좀 네. 하셨는데 사실은 경선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같이 경쟁을 하다가 상대방 손을 들어주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끝나고 나서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인식을 공유했고 앞으로 선거가 어차피 약 한 달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거 캠페인 과정을 통해서 아마 지지층이 저는 좀 옮겨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선거가 왜 중요하냐면 또 그 나경원 의원을 밀었던 분들의 일부가 김기현 의원 캠프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당내에 그 100% 당원들로 하는 조직선거, 당원 선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들의 영향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그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는 게 좋겠다. 나경원 후보의 표가 김기현으로 갔느냐 아니면 안철수로 가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다 김기현 후보는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측 인사들도 캠프로 영입을 했다는 소식까지 들리면서 계속 이렇게 좀 불려나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권 내부에서 안철수 중도 사퇴론 얘기가 솔솔 지금 나오는데 뭐 전략적 후퇴를 생각하다면 지금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는 이제 보도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짚고 싶은 건 나경원 전 의원은요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다. 불출마 후보고요. 네. 지금 안철수 후보는 또 다르죠. 뛰고 있는데 등록을 하고 사퇴를 시키겠다. 사퇴를 시키는 후보가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요. 이거 당원들이 봤을 때는 야 이거 건강하지 않는데? 아 우리 당 건강하지 않아. 이런 시그널이 더 클 거예요. 그런다 사퇴를 시켜서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된들 그게 어떤 정통성이 있겠습니까? 본인의 힘으로 자력으로 뭔가 정치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도자의 어떤 정치 지도자를 하겠다고 당대표가 되신 분이 본인 힘으로 하나도 하는 건 없이 용산에서 센 사람 치워주고 이 사람 치워주고 저 사람 치워주고 나중에는 안철수 후보까지 사퇴를 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에 해서 이게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된다. 이건 국가적으로도 불행하고요. 네. 같은 정당사를 해왔던 양쪽 날개의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도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네. 그리고 네. 안철수 의원은 저는 아직까지는 뭐 사퇴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그 호사가들이 하는 이야기지 본인께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누가 사퇴합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가 사퇴하냐고 물어본 다음에 1등 후보가 사퇴하는 거 보셨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치권에서 호사가들이 하는 이야기지 지금의 경선 상황과는 좀 거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진복 정무수석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을 것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제가 이거 구체적으로 어느 분이 이 말을 했는지라고 모르겠는데 이진복 정무수석이 네. 일요일에 이제 대통령 네. 그 의중을 정확히 국회에 와서 네. 서영주 말씀하셨죠. 대변인께 여쭤볼까요? 네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이진복 정무수석이 이 얘기를 한번 그러니까 저는 이진복 정무수석의 역할은요. 원래 여야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요. 윤심 전달자예요. 그러니까 윤심은 여기에 있어라는 전달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안철수 의원에게 입을 조금 침묵시켜라 해라. 윤핵관 얘기하지 말아라. 네. 그리고 윤심 거스르지 마라 이 얘기거든요. 어떻게 정치하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거는 따지고 보면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폭압적인 겁니다. 또 한 번의 경고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끊임없는 경고를 통해서 나경원 전 의원을 불출마시켰던 것처럼 네. 안철수 후보의 어떤 뭐 좀 약진하는 모습들을 좀 눌러놓고 김기현 후보에게 어떤 공간을 열어주려는 그런 용산의 개입이다. 이건 누가 봐도 정치권에 오래 있으면요. 이건 그냥 대통령실에서 당무 개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예. 제가 이게 이거 표시 못 봤는데요. 사실은 그 지금 윤심을 두고 경쟁하는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과도하게 당원들이나
이게 안철수 후보의 워딩 자체가 너무 나갔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실은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그 윤안 연대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나갔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크호스 천하람 변호사 단숨에 앞서 보셨듯이 3위로 치고 올라왔는데요. 자, 이게 컷오프를 무난히 통과할지 이 부분도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앞서 말씀하셨지만 3위로 치고 올라온 것도 있고 좀 뒤에 있는 여론조사도 있어서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 안철수 후보는 골든크로스가 멀지 않았다. 이번 전당대회 죽소서 천하람 줄 거다. 김기현 대 천하람 구도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자, 여론 향방이 자, 어디까지 천하람 변호사의 그 득표율이 보여줄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인데요. 지금 이준석계 후보들은 팀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준석 전 대표도 최근 언론 노출이 잦습니다. 양강 후보를 오늘 모두 비판했는데요. 이 얘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선거의 특징이 여론조사 없음 모름으로 나오는 20%가 어디로 붙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거든요. 최근의 추세를 보면은 없음 모름이 진짜 김기현 후보는 몰라요. 그냥 누군지. 그냥 일부한테는 꽃 주고 사진 찍은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또 구조적인 이론을 들이밀자면 안철수 후보의 상상 선거 지지율은 시작할 때 가장 높습니다. 요즘은 좀 사장된 용어인데 DTD라는 게 있습니다. 다운 팀이스 다운이라고 그 콩글리시거든요. 그게 완전 말도 안 되는 영어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건데 콩글리시로 그냥 우습게서 만든 건데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는 꽃 주고 사진 찍은 아저씨. 유권자들이 누군지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시작할 때 지지율이 계속 높고 이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이 판 흔들기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그 이준석 후보가 플레이어가 아니잖아요. 과거에 2021년도 우리 그 당시에 전당대회 때는 그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는 입장에서 이준석 대표가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당 대표가 되었다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은 이제 본인과 뜻을 같이 하는 천하람 후보, 허은하 후보, 김용태, 그다음에 이기훈 후보가 나와 있는데 실은 예전만큼의 영향력을 보여주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 지금 상황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만큼은 팀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나 당원들이 그분들의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지켜봐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참전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천하람한테 유리하죠. 그런데 양강에서는요. 안철수 의원한테 유리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결선 투표로 만약 김기현, 안철수 이렇게 올라가서 결선 투표로 간다면 그 표는요. 김기현 후보보다는 안철수 의원한테 갈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이준석 대표 선거 참 잘합니다. 나머지 김기현 후보 여러 가지 연대하고 의원들 조직세하지만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요. 나경원, 주호영 의원, 다선 의원들이 이기고 당대표 됐던 어떤 젊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판세가요. 이준석 전 대표 때문에 재밌어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되면은 대통령이 탈당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심평 변호사가 이 얘기를 해서 좀 파장이 있었는데 오늘도 이 정계 개편 얘기를 또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당 의원 10% 정도가 여당으로 올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분석 없이 감정적인 뇌피셜로 얘기하는 좀 스타일이신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만에 하나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돼서 탈당을 해서 분당을 한다? 그럴 것 같으면은요. 벌써 이미 안철수 의원을 사퇴를 시키거나 더 강하게 했겠죠. 제가 봐서는 심평 변호사가 김기현 의원의 후원회장, 지금 사퇴를 하셨다고 하지만 그걸 하면서 김기현 의원을 편들기 위해 했는데 본인이 너무 과도하게 참전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사퇴한 상황에서 안 해도 될 이야기를 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미래의 이야기이고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과열되어 있고 외부적 요인들이 많은 전당대회가 이런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더 좀 혼탁해지거나 또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 좀 부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대정부 질문 얘기 짧게 좀 해볼까요? 국회 대정부 질문 오늘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이렇게
대정부 질문 있는 날마다 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설전이 늘 도마 위에 오르죠. 김민석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질의응답 내용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장관직을 포함해서 뭐든지 다 걸겠다.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하면서 직을 걸기도 하셨어요? 발끈하면은 말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 이게 한동훈 캐릭터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민주당이 저에게 사과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불공정하다고 일반적인 말을 거부할 수도 있고 비번 해제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비번 해제를 거부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본인 얘기를 물어보면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습관이신가 봐요. 아닙니다. 의원님도 지금 보면 일반론을 말씀하시면 저를 비난하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공정하냐 여론조사를 하면은 평균 50% 이상이 불공정하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 의원님, 그 죄는 증거와 팩트로 정하는 것이지 여론조사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여론조사 물었잖아요, 장관님. 위원님, 제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 프레임 안에서만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선거에 이겼다고 야당은 100대를 때리고 대통령 부인은 한 대도 안 때리고 수사도 안 한다. 이런 여론이 조사마다 50%를 넘는데 그렇게 보는 국민이 바본가요? 거기에 대해서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처리되면 될 문제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물었어요. 국민의 반응을 저한테 화를 내실 일은 아니고요. 오만하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입니다. 일단 한동훈 장관이 비번 안 푼다는 얘기로 처음에 이제 좀 설정이 이거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 예전에 채널A 사건 네. 때 그 비번을 알려주지 않아 가지고 수사가 수사가 좀 차질이 지연됐던 있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이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그 예. 얘기가 지금 여기서 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어떤 법적 잣대를 형평성입니다. 형평성. 뭐 김건희 여사 수사 같은 거.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수사는 너무 집중하는 거 아니냐 물어봤을 때 이게 그럼 맨날 팩트와 뭐 증거로 한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검찰은 늘 어떤 부분 수사를 함에 있어서 공정하게 한다. 공정성 시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정작 본인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비밀번호 안 풀지 않았냐. 네. 이 얘기를 김민석 의원이 한 얘기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런 이제 맥락에서 나온 것. 예, 그렇죠. 예. 거기에 나온 건데 저는 문제가 되는 건 한동훈 장관의 전체 첫 번째 태도. 대정부 질문이 아니라 대정부 배틀하러 왔어요. 한 말을 안 지고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법무부 장관이 계속 거기에 그 베일을 이상을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감정적인 어떤 말들이 오가면서 결국에는 본인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뭐 방탄을 주장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사과하라고 하고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보신 분들은. 청담동 얘기를 계속합니다. 예. 이게 대정부 질문 내내 나옵니다. 어제부터. 청담동 그 술자리 사건에 대해서 저한테 사과 안 하십니까를 네.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합니다. 예. 과연 그게 법무장관으로서 옳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김민석 의원도 그렇고 김남국 의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날카롭게 예. 그리고 좀 질타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팩트체크 차원에서 하나 여쭤보는데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공정하냐 여론조사를 하면 평균 50% 이상이 불공정하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최근에 물론 이제 질문마다 이 수치가 좀 다릅니다만은 이거는 어떤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어떤 여론조사를 이게 근거합니까? 작년 10월 말일 겁니다. 작년 10월 말 조사. 기준으로 50%가 넘나.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 이건 정치 보복성이 좀 짙다라고 했던 네. 게 작년 10월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여론조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냐 야당 탄압 수사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성 대한 그렇습니다. 답이었습니까? 불공정 그렇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 날짜를 김민석 의원이 얘기하지 않았고요. 예.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던 것이고요. 최근 여론조사는 조금 수치가 줄었어요. 뭐 그런 비슷한 네, 맥락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 수사가 있다 보니까 한 40%를 줄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고 넘어갔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의 지금 답변 태도를 네. 지적해 주신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일관되게 이제 공격성 질문한 것은 민주당의 또 모습이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제 그 김민석 의원도 그러셨고 대체적으로 정청래 의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 대정부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조금 국정 현안들 이런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서로 똑같다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이 맞으면서 큰다고
계속 정치적으로 계속 커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좀 들었습니다. 네,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을 키워주고 있다. 그러진 않고 키우려고요. 자꾸 도발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법무부 장관도 이런 분은 처음 봐요. 제가 한 20년은 안 됐지만 15년 가까이 이 여의도에 있으면서 법무부 장관이 여기 나와서 이렇게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어떤 감정을 건들고 사사건건 모든 거에서 설명을 하고 답변 태도도 불순한 부분들이 있어서는 저는 처음 본다. 근데 또 민주당 의원들이 제일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원래 야당은 공격하는 겁니다. 공격하는 게 야당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새누리당, 한나라당 또 야당을 할 때 불러서요. 예전 우리 정부 할 때 총리부터 시작해서 장관들 엄청 공격했습니다. 그거 자료 보시면 다 나와요. 이게 뭐 특별한 건 아닌데 한동훈 장관의 태도 자체가 조금은 너무 법무부 장관의 국무위원의 자세보다는 정치인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의원들께서 많은 지적들과 어떤 질타를 하지 않았냐,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한동훈 장관 국회에 나오면 그러나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수철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한이 인민군 창건일, 이른바 건군절 75주년을 맞아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북한은 통상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를 공개해왔는데 이번에는 어떤 무기를 선보였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여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인민군 창건일, 이른바 건군절 75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이 열병식을 개최한 건 지난해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기념 열병식 이후 약 10개월 만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례를 볼 때 김 위원장이 참석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화려한 조명과 불꽃놀이 등으로 체제 선전과 내부 결속 효과를 노리기 위해 열병식을 심야에 진행하는 것이니만큼 이번에도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을 걸로 보입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북한이 열병식에서 어떤 무기 체계를 공개했느냐입니다. 북한은 통상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 체계를 공개해왔는데 새해 첫날부터 핵 탑재가 가능하다고 선전했던 초대형 방사포나 무인기 등을 이번 열병식에서 선보일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SLBM과 잠수함이 좀 아직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작년에 서울항공에 침범에 들어왔다고 하는 그런 장난감과 같은 그런 무인기가 아니라 실제 제대로 된 무인기를 공개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례를 봤을 때 북한은 시차를 두고 조선중앙TV 등 관영 매체를 통해 열병식의 자세한 모습을 공개할 전망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열병식에 앞서 진행된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전쟁 준비태세 완비 등을 강조했는데 열병식 메시지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군 창건 기념일을 앞두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공식 석상에 등장을 했는데 북한 매체들의 김주애 띄우기가 유독 눈에 띕니다. 아직 10대 초반에 불과한 김주애에게 존경한다 이런 극존칭까지 사용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인민군 창건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마련한 기념연회.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인민군 숙소도 방문했는데 열병식을 앞둔 중요한 행사에 딸 김주애도 동행했습니다. 김주애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세 번째로 11살 아이답지 않은 어른스러운 옷차림이 눈에 띕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과 동행한 리설주 이름은 아예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김주애에겐 존경하는 자제분이라며 한껏 격상된 표현을 썼습니다. 존경하는 자제분과 함께 숙소에 도착하시자 국방성 지휘관들과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 연합부대 군종 지휘관들이 가장 뜨거운 경무의 정을 안고 영접했습니다.
김 위원장도 연회장에 들어갈 때 부인과는 거리를 둔 채 딸의 손을 잡았고 몇몇 사진의 초점은 김주애를 향했습니다. 주목받는 테이블 중앙 자리도 김주애의 차지였고 환갑이 훌쩍 넘은 장성들과의 기념 촬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주애를 둘러싼 후계자 논란도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김주애에 대한 개인 숭배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걸 시사하는 것이고요. 김주애가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휘장을 착용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그가 특별한 신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진 연설에서 별다른 대외 메시지 없이 북한의 MZ세대로 불리는 장마당 세대들의 결속에 주력했습니다. 혁명 무력의 주력을 이루고 있는 새 세대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준엄한 혁명 전쟁이나 혁명의 간관 시련길은 겪어보지 못하였지만 혁명이 피를 요구하면 피를 바치고 이런 가운데 리설주는 북한이 지난해 11월 발사에 성공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7형을 형상화한 목걸이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거라 여지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 2개월 만에 탄핵안마저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 등을 소홀히 했다는 게 탄핵소추 이유입니다. 가 179표, 부 109표, 무효 5표로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상대로 민주당 등 야3당이 함께 찬성표를 던졌고 이탈표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놓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이 양심, 도리,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상식, 그리고 국가의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벗어나서 헌법이 존재할 수 없고 헌법재판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탄핵안 통과를 지켜본 이태원 참사 유족들도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탄핵을 가결하였다는 것은 전 국민들의 뜻이라고 보고 저희 유가족 협의회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대표 방탄과 시선 돌리기에 나섰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사사건건 기승전 이재명 방탄으로만 몰두해가지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고 반드시 국민들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이라는 점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상민 장관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대정부 질문을 위해 국회에 나왔던 이상민 장관은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사격인 소추위원을 맡아 이 장관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우 위원장이 탄핵 요건에 의문을 품고 있어 야당과 마찰이 예상됩니다. 대리인단 구성이라든지 소수위원단 구성 문제는 제가 판단할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결국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를 넘어 헌법재판소에서 법적인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할 텐데 그 전까지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대통령실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서 의회주의 포기라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당사자인 이 장관은 심려를 끼쳐 안타깝다면서도 국민이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대통령실은 즉시 2줄짜리 입장을 냈습니다. 내용은 간략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의회주의의 포기입니다. 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추진할 수 있는데 이상민 장관이 무엇을 위반했는지 아직 드러난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 행정, 사법
삼권 분립 체계의 한 축에서 헌법 법률에 따라 국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 축에서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탄핵 사유의 적법성을 심판할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는 겁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요건이 되지 않는 다수당의 횡포라며 헌재가 국정 공백과 혼란을 빠른 속도로 종결해 주리라 믿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대정부 질문 참석을 위해 국회 주변에 있던 이상민 장관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입장문만 냈습니다.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해 이른 시일 안에 행안부가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직무가 정지되는 이 장관의 공백을 대신할 차관 인사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한때 검찰 출신의 대통령실 참모를 이른바 실세형 차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통령실은 지금이라는 단서를 달고 실세형 차관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함께 해외로 달아났다 붙잡힌 수행비서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저녁 법인 도피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 수행비서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10일 김 전 회장이 체포되자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넘어가려다 현지 경찰에 붙잡힌 박 씨는 검거 당시 김 전 회장 것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여러 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는 동시에 박 씨를 상대로 김 전 회장이 도피 생활 동안 만나거나 연락한 인물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매제이자 그룹의 금고직이었던 김모 씨가 이르면 이번 주말에 국내로 돌아옵니다. 태국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씨는 오늘 주태국 한국대사관에서 귀국에 필요한 여행 증명서 발급을 마쳤습니다. 태국 이민구 구금센터에 머물고 있는 김 씨는 이르면 오는 11일 귀국 비행편에 오를 전망인데 검찰은 수사관들을 파견해 김 씨가 국적기에 타면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김 전 회장 비자금 의혹과 대북송금 자금의 출처, 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전망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 발표에 따르면 튀르키예에서는 8,574명이 숨지고 34,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건물 5,700여 채가 붕괴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인접국 시리아에서도 최소 2,53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시리아 정부의 집계와 구호단체 하얀 헬멧이 집계하는 반군 점령 지역 집계치를 합한 겁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는 앞으로도 사망자가 수천 명 단위로 계속 늘 것이라며 이번 지진에 따른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또 이번 지진으로 2,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추산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이번 강진으로 인명피해가 10만 명을 넘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새 보고서에서 이번 지진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길 확률은 14%, 10,000명에서 10만 명 사이일 가능성은 30% 등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지질조사국은 지진 발생 직후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지진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길 가능성이 0%로 아예 없다고 평가했던 점에서 전망이 훨씬 비관적으로 바뀐 겁니다. 조사국은 또 예상되는 피해 규모도 이전과 달리 튀르키예 국내 총생산의 최대 2%에서 6%로 올려잡았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해외 긴급 구호대도 튀르키예에 도착해서 본격적인 구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대원들은 지진 피해가 심한 하타이 지역에서 수색과 구조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전 7시쯤 튀르키예 남동부 가지안테프 국제공항에 도착한 공군 수송기에서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가 차례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단일 파견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긴급구호대는 외교부 원도연 개발협력국장을 대장으로 국방부 49명, 소방청 62명, 한국국제협력단 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지진 피해가 큰 하타이 지역에서 수색과 구조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세부 계획은 다른 나라 긴급구호대나
유엔 측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이와 별도로 튀르키예 측에 긴급 구호 문자를 전달했습니다. 현장은 지진 발생 만 이틀이 지나 인명구조 골든아워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져 수색과 구조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지 기온이 영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사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긴급구호대는 튀르키예 요청에 따라 탐색구조팀 중심으로 꾸려졌는데 정부는 지진 피해 현장 상황에 맞춰 추가 지원이나 파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전남 신안 해상에서 어선 청보호가 뒤집히는 사고가 난 지 이제 닷새째입니다. 구조당국은 물살이 비교적 약한 곳으로 청보호를 옮긴 후에 뒤집힌 선박을 바로 세우는 작업을 완료했는데요. 해양경찰은 선내 정밀 수색 이후에 청보호를 목포로 옮겨서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사고의 역에서 12km 떨어진 전남 신안군 소허사도 해상입니다. 뒤집힌 어선 청보호와 크레인을 고정하는 화물 고정벨트 연결 작업이 한창입니다. 소허사도와 730m 떨어진 지점으로 수심이 3.8m밖에 되지 않아 선박 일부분은 바닥에 닿아 있습니다. 악천후와 사투를 벌인 해양경찰은 청보호를 바로 세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선체 고박 상태를 보강하고 원복 및 배수 등 사전 조치를 거쳐 크레인 바지선 안착 또는 교류 A라는 방법으로 목포 소재 조선소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해양경찰이 수중수색을 통해 선내 침실과 취사장, 기관실 등을 확인했지만 부유물이 많은 어류 보관 창고는 아직 진입하지 못한 상황. 실종자 가족들은 화물칸에라도 실종자들이 남아있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화물칸 쪽에 줄이랑 그 부유물이 너무 많아서 그쪽에 있을 가능성이 너무 많다고 이거는 하시더라고요. 계속 배에만 있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해양경찰은 바로 세운 청보호에 배수 작업을 진행하고 선내 정밀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인양된 선체가 목포로 옮겨지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도 진행됩니다. 이 사안이 5분이라는 분이 사망하셨고 4분이라는 분이 실종이 되셨고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가지고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사실 규명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당국은 실종자들이 배를 이탈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사고 지점에서 최대 72km까지 범위를 넓혀 해양 수색 작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오순열입니다. 조합비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YTN 전직 노조위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노조위원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YTN 노조위원장으로 재임하던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41차례에 걸쳐 조합비 4억여 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습니다. 내일 출근길 서울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는 공기가 차가워지겠지만 예년보다는 추위가 덜하겠고 낮 기온은 10도로 오늘보다 높아 역시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사이 전국으로 비나 눈이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도에는 최고 60mm, 다른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 강원 남부 산간과 경남 북서 내륙, 경북 북동 산간에는 최고 15cm, 그 밖의 내륙에도 최고 5cm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영하 3도, 대전 영하 4도, 광주 영하 1도, 부산 3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0도, 대전 11도, 광주 12도, 부산 11도로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 영동에는 비나 눈이, 충청 이남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